봄의 끝자락,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서울 한강변 러닝 코스에는 형형색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주말의 한강은 언제나 활기찼다.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연인들,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러너들. 그 중에서도 유독 경쾌한 발걸음으로 강변을 가로지르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박태준. 51살. 20대부터 30년 넘게 달리기를 해온 그에게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아직도 괜찮네. 태준은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10km를 53분에 주파했다. 50대 초반 남성의 평균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시원하게 스쳐 지나갔다. 이 순간만큼은 나이도, 직장도, 그 어떤 걱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달리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리듬감 있는 호흡, 규칙적인 발걸음, 심장의 두근거림,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태준은 자신의 몸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단련해온 근육들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아직 젊은이들 못지않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앞서가는 20대 청년을 가볍게 따라잡으며 태준은 내심 우쭐했다. 태준은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지난 25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해왔다는 것이었다. 서울국제 마라톤, 춘천 마라톤, 중앙 마라톤, 동아 마라톤. 그의 집 거실 벽면에는 완주 메달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각각의 메달은 한 해, 한 해 그가 견뎌낸 시간의 증거였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날도, 몸 상태가 안 좋았던 날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아내 윤희는 그 메달들을 볼 때마다 이제 그만 모으지 그래요. 거실이 박물관도 아니고라고 투덜거렸지만 속으로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주변 지인들이 남편의 건강을 칭찬할 때마다 윤희는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남편은 50이 넘었는데도 마라톤을 뛴다니까요. 그녀는 종종 자랑했다. 태준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메달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15km 지점을 지나던 태준은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쥐인 줄 알았다. 오랜 러너들에게 이런 일은 가끔 있는 법이었다. 그는 속도를 조금 줄이며 다리를 털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치 누군가 종아리 안쪽에서 근육을 비틀어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졌다. 발목이 휘청거렸고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태준은 결국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쪼그려 앉아 종아리를 주물렀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스트레칭을 시도했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러너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태준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다. 민망했다. 30년 경력의 러너가 겨우 15km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나이가 나이니까 좀 무리했나.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듯거렸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이나 걸려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오른쪽 다리는 이전과 달랐다. 마치 남의 다리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이질감이 느껴졌다. 감각도 둔해진 것 같았다.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지만 태주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면서 태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다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른쪽 종아리가 왼쪽보다 약간 가늘어 보였다. 착시일까? 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태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악화되었다. 오른쪽 다리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종아리가 확연히 가늘어졌고 허벅지 부분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회사에서 복도를 걷다가도 발이 자꾸 걸렸다. 동료들은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라고 말했지만 태주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태주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바지 위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근육의 위축.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달리기는 이제 엄두도 나지 않았다. 주말에 한강에 나가보았지만 3km도 채 못 가서 포기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렸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마음대로 발이 움직여주지 않았다. 러너로서 이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 아내 윤희가 병원 검진을 권했다. 그냥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요즘 당신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집에서도 자꾸 넘어지잖아요. 사실 태주는 일주일 전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적이 있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윤희는 그 일 이후 계속 걱정했다. 밤에 자다가도 남편의 다리를 만져보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도 느끼고 있을 텐데 왜 병원에 가지 않는지 답답했다. 태주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병원에 가서 별것 아닌 진단을 받고 싶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뭔가 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을까봐. 그렇게 되면 달리기는 완전히 끝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윤희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결혼 25년.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더 이상 걱정시킬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대학병원 신경과를 예약했다.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혈액 검사, 근전도 검사, MRI, CT. 태주는 일주일 동안 병원을 드나들며 온갖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불안감은 커졌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 그때마다 태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마침내 결과를 듣는 날이 왔다. 6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태준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윤희도 함께였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의사는 말없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태주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턴가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의 근육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손에도 힘이 잘 안 들어갔다. 박태준 씨.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지나치게 침착했다. 의사들은 나쁜 소식을 전할 때 특유의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태주는 알고 있었다. 너무 감정적이지도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은 표정. 연습된 듯한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다. 윤희의 손이 더 세게 그의 손을 쥐었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입니다.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이고요. 순간 진료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루게릭병. 그 단어는 알고 있었다. 스티븐 호킹이 앓았던 병. 점점 근육이 마비되어 결국에는 태주는 생각을 멈췄다. 옆에서 윤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평균적으로 진행 속도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의사가 계속 설명했다.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진료실을 나온 태준과 윤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윤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태준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0년 동안 그를 지탱해온 두 다리가 이제 더 이상 그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못할 것이었다. 달리기가 없는 삶을 그는 상상할 수 없었다.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었다. 어떤 이는 기쁜 표정으로, 어떤 이는 슬픈 표정으로 병원을 오갔다. 태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평범한 걱정만 할 수 있었으면. 하지만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박준영은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IT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그는 아버지와 달리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헬스장 등록은 1년에 한 번씩 했지만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었다. 운동복보다는 청바지가, 러닝화보다는 스니커즈가 익숙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몇 번 조깅을 해본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아버지는 아들도 달리기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랐다. 주말 아침마다 준영을 깨워 함께 한강에 나갔다. 하지만 준영에게 달리기는 고문이었다. 숨은 차고 다리는 아프고 무엇보다 지루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는 왜 그렇게 달리는 걸 좋아하세요? 어느 일요일 아침 힘들게 5km를 뛰고 온 준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달리면 자유로워지거든. 세상 모든 걱정이 발밑에 남겨지는 기분이야. 태주는 운동화 끈을 묶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전 하나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그냥 힘들기만 해요. 그건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준영은 결국 달리기를 포기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아예 운동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말하며 더 이상 달리기를 권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자유? 달리면서 느끼는 자유라니. 그냥 힘들고 지루한 활동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된 지금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이유였고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잃어버렸다. 태준의 진단 소식을 들은 날 밤 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찼던 아버지. 주말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러닝화를 신고 나가던 아버지. 마라톤을 완주하고 돌아와 메달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아버지. 이번엔 기록을 5분이나 단축했어 라고 신나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준영은 루게릭병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글자들은 잔인했다. 평균 생존기간 25년, 점진적인 근육 약화, 사지 마비, 호흡, 곤란, 치료법 없음.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환자 수기, 의학 논문, 유명인의 투병기. 스티븐 호킹은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단 후 몇 년 안에 세상을 떠났다. 준영은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화면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준영은 부모님 집을 찾았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오후에 도착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태주는 소파에 깊이 기대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맘때면 헬스장에 가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스포츠 뉴스가 흘러나왔다. 마라톤 대회 소식이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빠, 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왔구나. 회사는 반찬했어요. 아빠 보러 왔어요. 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 밝고 활기찼던 아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태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준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포기를 모르고 살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것이. 준영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거실 벽면의 마라톤 메달들이 눈에 들어왔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메달들. 각각의 메달에는 날짜와 대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1999년 서울국제 마라톤, 2003년 춘천 마라톤, 2010년 중앙 마라톤, 2019년 동아 마라톤. 25년의 시간이 그곳에 걸려 있었다. 아버지의 인생이 그곳에 걸려 있었다. 준영은 그 메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각각의 메달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이 있었을까. 아빠, 올해 마라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영의 질문에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올해는 글쎄, 이제 뛸 수가 없잖아. 25년 만에 처음으로 빠지게 생겼네. 연속 완주 기록도 끊기고.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2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완주했던 기록.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록도 끝이었다. 아빠가 뛸 순 없어도 제가 밀어드릴 수는 있잖아요. 준영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야? 휠체어 마라톤이요. 아빠를 휠체어에 태우고 제가 밀면서 완주하는 거요. 풀코스 마라톤 말고 더 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더 큰 도전? 100km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려고요.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렸다. 100km?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풀코스도 안 뛰어본 내가 100km를? 제정신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아빠가 평생 뛴 거리를. 이번엔 제가 아빠를 태우고 가고 싶어요. 24시간 안에 100km.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거예요. 준영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100km가 풀코스의 2배가 넘는 거리야. 게다가 휠체어를 밀면서 불가능해. 가능해요. 제가 훈련하면 돼요. 아빠는 30년 동안 혼자 달렸잖아요. 이번엔 저랑 같이 가요. 제발요. 준영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하고 싶어 했다. 태주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열망. 그것이 그를 30년 동안 달리게 만들었다. 정말 할 수 있겠어? 네, 꼭 할게요. 약속해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알았어. 해보자. 우리 함께. 그날 밤, 준영은 인터넷으로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검색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회들이 화면에 떴다. 50km, 100km, 심지어 200km 대회도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설악산 100km 울트라 마라톤. 3개월 후인 9월 초에 열리는 대회였다. 참가 조건을 확인했다. 휠체어 부문도 있었다. 안전 요원 배치. 24시간 제한 시간. 완주율 45%.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 준영은 참가비를 확인했다. 20만 원. 그는 주저없이 신청 버튼을 눌렀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했다. 화면에 참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순간 준영은 자신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깨달았다. 100km, 24시간, 휠체어를 밀면서 그는 한 번도 10km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었다. 마라톤은커녕 5km도 버거웠던 그가 아버지를 태우고 100km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미쳤나? 준영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약속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3개월 안에 과연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부터 준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췄다. 평생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에게 새벽 기상은 고문이었다. 알람이 울렸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러닝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는 고요했다. 몇몇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영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아니, 달린다기보다는 빠르게 걷는 정도였다. 1km를 가는데 10분이 걸렸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다. 평소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 실감났다. 하지만 준영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나아갔다. 2km, 3km. 3km를 완주하는데 35분이 걸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소파에 쓰러졌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 정도로는 절대 안 되겠는데.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달렸다. 처음에는 3km, 일주일 후에는 5km, 2주일 후에는 7km.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다. 7월의 무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주말, 준영은 특별한 훈련 장비를 집으로 가져왔다. 바로 경주용 휠체어였다. 인터넷으로 찾은 대여 업체를 통해 한 달치를 빌린 것이었다. 일반 휠체어보다 훨씬 가볍고 바퀴가 컸다. 바퀴는 3개였는데 앞쪽에 작은 바퀴 하나, 뒤쪽에 큰 바퀴 2개가 달려 있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 무게가 가벼웠다. 준영은 거실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아버지를 불렀다. 아빠,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훈련해야 해요. 이거 봐요. 생각보다 가벼워요. 태주는 휠체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평생 자신의 두 다리로 달렸던 그가 이제 휠체어에 앉아 누군가에게 밀려가야 한다는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준영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알았어. 해보자. 태주는 천천히 휠체어에 앉았다. 오른쪽 다리는 이미 거의 힘이 없어서 준영이 부축해야 했다. 안전벨트를 매자 더욱 현실이 실감났다. 준영이 뒤에서 손잡이를 잡았다. 예상보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체중과 휠체어를 합치면 약 78kg. 이것을 밀고 100km를 가야 한다는 것이 실감났다. 그럼 한번 나가볼까요? 준영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천천히 돌았다. 평지는 그나마 괜찮았다. 손잡이를 밀면 생각보다 잘 굴러갔다. 하지만 약간의 오르막길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힘이 훨씬 많이 들었다. 준영은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밀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팔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엄청난 부담이 갔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셔츠가 금세 땀으로 젖었다. 1시간 동안 5km를 이동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팔이 후들거렸다. 손바닥에는 벌써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준영은 중얼거렸다. 5km도 이렇게 힘든데 100km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훈련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달리기만 해서는 부족했다. 상체 근력, 특히 어깨와 팔 근육을 키워야 했다. 그날부터 준영의 하루 일과는 더욱 빡빡해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 러닝, 출근 전 헬스장에서 1시간 근력 운동,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 데드리프트, 상체 중심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다. 퇴근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휠체어 훈련, 주말에는 2030km 장거리 훈련, 삶이 운동으로 채워졌다. 회사 동료들이 준영의 변화를 눈치챘다. 준영 씨, 요즘 운동하세요? 몸 좋아지셨는데요? 아, 네, 조금요. 준영은 대충 얼버무렸다. 왜 운동하는지 설명하기 복잡했다. 아버지의 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마라톤 준비하세요? 멋있네요. 비슷한 거요. 준영의 몸은 점점 단단해졌다. 어깨와 팔의 근육이 붙기 시작했다. 체중도 3kg이 늘었는데 모두 근육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변화에 놀랐다. 평생 말랐던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태주는 아들의 변화를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평생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달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태주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뻤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이런 것일까? 도전하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법. 준영아, 무리하지 마. 내 몸 상할까봐 걱정이야. 어느 주말 저녁, 준영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태준이 말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요즘 되게 건강해요.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몸을 쓰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준영은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다. 물집이 터진 자리였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태주는 알고 있었다. 손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30년 동안 겪었던 것에 비하면요. 8월 중순, 본격적인 시험이 찾아왔다. 준영은 40km 휠체어 훈련을 계획했다. 한강 둔치를 왕복하는 코스였다. 새벽 5시, 부자는 출발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강변에는 이른 조깅족들만 드문드문 보였다. 처음 10km는 수월했다. 준영의 호흡도 안정적이었고 페이스도 일정했다.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2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이 세졌다. 하지만 20km를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팔과 어깨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물집이 잡혔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준영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준영아, 잠깐 쉬자. 25km 지점에서 태준이 말했다. 아직 괜찮아요. 내 손 봐. 물집 터졌어. 준영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장갑 사이로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다. 손바닥이 쓰라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계속 가요. 대회 때도 이럴 수 있잖아요. 준영아,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멈춰. 지금, 당장. 아빠가 명령하는 거야. 준영은 마지못해 멈춰 섰다. 태준은 휠체어에서 내리려고 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아직 일어설 수는 있었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준영 앞으로 갔다. 이봐, 아빠. 준영이 부축하려고 했지만 태준은 손을 뿌리쳤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나 때문에 내가 다치면 안 돼. 이건 내 병이야. 내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고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아빠, 넌 충분히 했어. 이미 충분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준영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제가 이거 아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저 때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아빠는 평생 혼자 달렸잖아요. 가족들 놔두고 주말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전 어릴 때 그게 이해 안 됐어요. 왜 아빠는 우리랑 시간 안 보내고 달리기만 하는지. 엄마도 서운해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달리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앞만 보고 가게 돼요. 모든 게 단순해지고 명확해져요. 복잡한 세상이 단순한 숫자로 바뀌어요. 몇 킬로, 몇 분, 몇 초.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빠가 느꼈던 그 자유로움을 저도 느끼고 싶어요. 아빠랑 함께요. 이건 아빠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50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것을 아들이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나가는 러너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한강 위로 햇살이 비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물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다. 자, 이제 가요. 아직 15km 남았어요. 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손은? 괜찮아요. 조금 쉬었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페이스를 조금 늦췄다. 급할 것 없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었다. 30km, 35km, 40km.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그들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다. 해냈다. 준영은 주저앉으며 말했다. 40km. 진짜 해냈어요, 아빠. 그래. 내가 해냈어. 정말 대단해. 그날 이후 훈련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다. 준영은 휠체어 마라톤 경험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었다. 실제로 휠체어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의 후기를 읽었다. 그들의 조언은 소중했다. 손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갑은 두 겹으로 끼세요. 페이스 조절이 핵심입니다. 초반에 너무 빠르면 후반에 무너져요. 에너지 보충을 자주 해야 합니다. 3시간마다 에너지 젤을 먹으세요. 준영은 메모를 하며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손보호를 위한 특수 장갑도 구입했고 효율적인 밀기 자세도 연구했다. 유튜브에서 휠체어 마라톤 영상을 찾아보며 공작을 분석했다. 태준도 그냥 앉아만 있지 않았다. 비록 달릴 수는 없었지만 상체 근력 운동은 가능했다. 그는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과 아령 운동을 했다. 조금이라도 준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 체중을 줄이려고 식단도 조절했다. 78kg에서 72kg으로 6kg을 감량했다. 9월이 다가왔다.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2주. 준영의 마지막 훈련이 시작되었다. 60km 장거리 훈련. 이제 그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9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설악산 기슭은 울트라 마라톤 참가자들로 붐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러너들이 출발선 주변에 모여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어떤 이들은 팀을 이뤄왔다.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100km 코스는 설악산 둘레길을 따라 이어지는 극한의 도전이었다. 평지도 있었지만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고도 차이만 2000m가 넘었다. 코스맵을 보면서 준영은 긴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다. 2달 동안 준비했다. 이제 할 수 있었다. 준영과 태주는 새벽 4시에 도착했다. 전날 밤 설악산 근처 모텔에서 잤다. 준영은 긴장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3시간밖에 못 잤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웠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휠체어 부문 참가자는 그들을 포함해 총 5팀이었다. 대부분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었다. 어떤 팀은 이미 여러 번 완주 경험이 있어 보였다. 그들의 장비는 전문적이었고 움직임은 능숙했다. 준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감을 느꼈다. 자신들이 가장 초보처럼 보였다. 저기 봐. 저 팀은 작년 우승팀이야. 태준이 한 팀을 가리키며 말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휠체어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준영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긴장되니? 태준이 휠체어에 앉아 아들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조금요. 많이요. 아빠는요? 나? 나는 설레.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 있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마라톤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다. 마지막으로 한강에서 달렸던 날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마라톤의 설렘이었다. 준영아,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좋아요. 준영은 휴대폰을 꺼내 자동 타이머를 맞췄다. 휠체어 뒤에 서서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카메라 렌즈를 향해 웃었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오전 6시. 출발 신호가 울렸다. 빵. 공포탄 소리가 산을 울렸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가자. 우리의 도전 시작이야. 준영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밀기 시작했다. 첫 10km는 완만한 평지였다. 준영은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며 나아갔다. 시속 8km 정도.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다.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페이스로 달렸다. 어떤 이들은 빠르게 앞서갔고 어떤 이들은 천천히 뒤따랐다. 페이스 괜찮아. 이대로 가. 호흡 잘 조절하고. 태준이 격려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밀었다. 훈련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린다는 것. 그것은 혼자 훈련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에너지가 넘쳤다. 주변 풍경이 아름다웠다. 설악산의 초입이라 나무들이 울창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안개가 자욱했다. 그 안개 사이로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경치 좋다, 그지? 태준이 말했다. 네. 정말 좋아요. 사진 찍고 싶지만 일단 달려야죠. 나중에 찍어. 우리 완주하고. 15km 지점을 지날 무렵 첫 번째 급수대가 나타났다. 준영은 잠시 멈춰서 물을 마셨다. 자원봉사자들이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라고 응원했다. 준영은 고맙다고 인사했다.
태준도 물을 받아 마셨다. 에너지 젤도 하나 먹었다. 두 사람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출발했다. 20km를 넘어서자 코스가 오르막으로 바뀌었다. 경사가 가파르지는 않았지만 휠체어를 밀고 오르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준영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셔츠가 완전히 젖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밀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훈련 때보다는 나았다. 몸이 적응한 것 같았다. 준영아, 천천히 가도 돼. 우리 시간 많아. 24시간이나 있어. 알아요. 근데 초반에 시간을 벌어놔야 나중에 편해요. 준영은 배운 대로 실행하고 있었다. 초반에 속도를 내서 시간을 벌어두는 것. 후반부가 훨씬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했다. 25km 지점. 첫 번째 관문이었다. 여기까지 4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실격이었다. 준영은 시계를 확인했다. 3시간 10분. 여유가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4완주했어요, 아빠. 그래. 잘했어. 근데 아직 멀었어. 방심하지 마. 30km를 넘어서면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허벅지 근육이 뻐근하게 당기기 시작했다. 팔도 점점 무거워졌다. 휠체어가 처음보다 2배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바위를 밀고 가는 것 같았다. 준영은 속도를 약간 늦췄다. 무리하면 안 됐다. 아직 70km가 남았다. 잠깐 쉬어가자. 태준이 제안했다.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40km까지는 가야 해요. 거기가 두 번째 관문이에요. 무리하지 마. 내 몸이 더 중요해. 할 수 있어요. 훈련 때 40km 해봤잖아요. 준영은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나아갔다. 하지만 35km 지점에서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났다. 준영은 비틀거리며 멈춰 섰다. 다리가 꼬이면서 균형을 잃을 뻔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종아리를 주물렀다. 통증이 심했다. 괜찮아? 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잠깐만요. 쥐 났어요. 준영은 심호흡을 하며 근육을 풀었다. 지나가던 다른 참가자들이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어떤 러너는 멈춰 서서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준영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다. 고맙습니다.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는 스트레칭을 몇 번 더 한 후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을 주어 보았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다시 휠체어를 잡았다.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40km, 45km, 50km.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다.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면서 날씨도 더워졌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셔츠를 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준영은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만 나아갔다. 오후 2시 50km 지점에 도착했다. 중간 지점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구간이었다. 대형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간단한 음식도 제공되었다. 바나나, 초콜릿, 빵. 준영은 바나나 2개와 초콜릿을 먹으며 잠시 쉬었다. 태준도 음식을 먹으며 아들을 지켜보았다. 준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준영아, 여기서 멈추는 것도 괜찮아. 50km도 대단한 거야. 아니요. 계속 갈 거예요. 넌 이미 충분히 했어. 나 혼자서는 10km도 못 갔을 거야. 아빠. 준영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100km 끝까지 가기로요. 저 포기 안 해요. 절대로. 태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한 도전이 아니었다. 준영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싸움. 그래. 가자. 끝까지. 우리 함께. 두 사람은 다시 출발했다. 오후의 햇살이 뜨거웠다. 설악산의 숲길은 아름다웠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저 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나무 그늘이 시원했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햇빛이 내리쬐는 구간이 나타났다. 60km, 65km. 준영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숫자를 세며 앞으로 나아갔다. 1000걸음을 걸으면 약 1km. 그렇게 계산하며 정신을 붙들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70km 지점을 지날 무렵 하늘은 어두워졌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코스를 따라 설치된 조명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준영은 헤드랜턴을 켜고 계속 나아갔다. 밤의 산길은 더욱 고요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휠체어 바퀴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밤 10시, 75km 지점. 준영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팔은 감각이 없었고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시야도 흐려졌다. 헤드랜턴 불빛이 흔들리며 앞길을 비췄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피로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다. 아니, 걸었다기보다는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발이 땅에 제대로 닿지 않았다. 몇 번이나 비틀거렸다. 한 번은 정말로 넘어질 뻔했다. 휠체어와 함께 쓰러지려는 순간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준영아, 그만하자. 제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의 고통이 자신의 것보다 더 아팠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지만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른 호흡이었다. 위험한 호흡이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준영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다. 넌 지금 괜찮지 않아. 봐.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계속 비틀거리고 있어. 할 수 있어요. 안 돼.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태주는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왼쪽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고 몸을 지탱했다. 오른쪽 다리는 이미 거의 쓸모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휠체어를 잡고 천천히 돌아섰다. 준영 앞으로 갔다. 이봐. 아빠. 위험해요. 준영이 부축하려고 했지만 태주는 손을 뿌리쳤다. 나는 괜찮아. 내가 문제야. 지금 내 상태 봐. 태주는 헤드랜턴 불빛으로 아들의 얼굴을 비췄다. 준영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었다.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만해. 제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더 이상 못 봐. 이건 내 병이야. 내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고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이런 식으로 내 몸 망가뜨리면 안 돼. 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땅바닥에 눈물방울이 떨어져 먼지를 적셨다. 처음으로 그는 무너졌다. 아빠, 미안해요. 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몸이 떨렸다. 2달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했어. 75km 나왔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100km까지 가야 약속했잖아요. 준영아. 태주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내가 내 나이 때 처음 풀코스 마라톤 뛴 거 기억나니?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 초등학생 때였어. 7살. 나 완주 못했어. 35km에서 포기했지.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 걸음도 못 뗐거든. 그때 정말 속상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회상하듯 천천히 말했다. 결승선까지 못 가서 너무 분했어. 나 자신이 한심했고 집에 와서도 며칠 동안 우울했지. 내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냈어. 하지만 아빠는 그날 배웠어. 마라톤은 결승선에 도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 한계와 싸우는 거라는 걸.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태주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넌 지금 충분히 싸웠어. 2달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했잖아. 회사 다니면서도 헬스장 다녔고 주말마다 나랑 같이 연습했고 그걸로 됐어. 결승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온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준영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두려움, 좌절, 그리고 안도감. 2달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태주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 역시 눈물을 흘렸다. 주변은 고요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그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왔다. 하지만 그때였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영은 고개를 들었다. 헤드랜턴, 불빛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도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도 느렸다. 힘들어 보였다. 저희도 작년에 여기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가까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도 땀과 먼지가 범벅이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됐거든요. 5년 전 일이에요. 작년에 처음 이 대회에 도전했는데 80km에서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손에 물집이 다 터지고 다리에 쥐가 나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1년 내내 그게 후회됐어요. 왜 조금만 더 가보지 않았을까? 20km만 더 갔으면 완주했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왔어요. 포기했던 그 지점을 넘고 싶어서요. 그녀는 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80km예요. 작년에 포기했던 그 지점을 방금 통과했어요. 정말 기뻐요. 울 뻔했어요. 우리 같이 가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라면 갈 수 있어요. 준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도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 눈빛이 준영에게 힘을 주었다. 같이 갈까요? 준영은 태준을 돌아보았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함께. 준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손바닥이 쓰라렸다. 물집이 터진 자리에서 진물이 났다. 하지만 그는 꽉 잡았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다. 옆에서 중년 여성도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두 팀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속도는 느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만 나아갔다. 제 이름은 김현주예요. 이쪽은 제 남편 정수예요. 저는 박준영이고요. 이쪽은 제 아버지 박태준이에요. 두 가족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소개했다. 악수는 하지 않았다.
손을 놓을 수 없었다. 휠체어를 계속 잡고 있어야 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작년에도 이 시간쯤 여기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분이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같이 가요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분 덕분에 10km를 더 갔어요. 비록 완주는 못했지만 그 10km가 정말 소중했어요. 현주가 말을 이었다. 마라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나요. 신기하죠? 혼자면 포기하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같이 가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준영이 대답했다. 정말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걸을 수 있었다. 옆에 현주가 있어서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팀은 말없이 걸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갔다. 가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계속 갔다. 80km 지점을 통과했다. 준영은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기하려 했는데 지금은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5km를 더 왔다. 옆에서 현주도 숨을 헐떡이며 밀고 있었다. 그녀도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거의 다 왔어요. 작년에 포기했던 지점을 넘었어요. 현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다.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당신도요. 우리 같이 완주해요. 꼭요. 네. 같이 가요. 밤 자정이 넘었다. 85km, 90km. 숫자가 올라갈수록 준영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났다.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100km. 끝까지 정말로 할 수 있을지도. 태주는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야. 아들과 함께 밤하늘 아래서 달렸던 이 순간을. 새벽 2시, 95km 지점. 마지막 급수대였다. 준영은 물을 마시며 주변을 돌아보았다. 아직 몇몇 참가자들이 코스를 달리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준영에게 용기를 주었다. 자원봉사자들도 밤을 새우며 이곳에 있었다. 그들은 지친 참가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며 응원했다. 거의 다 오셨어요. 5km만 더 가시면 돼요. 힘내세요. 한 자원봉사자가 힘차게 소리쳤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아빠, 이제 5km 남았어요. 5km만 더요. 그래, 거의 다 왔다. 우리 해냈어. 태준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묻어났다. 그는 아들이 해낼 거라는 것을 믿었다. 아니, 이미 해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준영 씨, 우리 같이 결승선 들어가요. 같이 완주해요. 현주가 제안했다. 네, 좋아요. 같이 가요. 네 사람은 마지막 5km를 함께 갔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달구는 소리도 들렸다. 준영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새벽을 본 적이 있었을까?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것 같았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맞이하는 새벽. 새벽 4시, 99km 지점. 저 멀리 결승선이 보였다. 아직 1km가 남았지만 이미 결승 지점의 조명이 보였다. 대형 아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FINISH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완주자들을 맞이하는 박수 소리, 축하하는 소리. 준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현주도 옆에서 멈췄다. 됐다. 준영은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22시간을 달려왔다. 밤을 새웠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결승선이 눈앞에 있었다. 준영아, 왜 멈춰? 태준이 물었다. 아빠, 우리 정말 해냈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격의 눈물이었다.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 1km 남았잖아. 그래요. 가요. 끝까지 가요. 준영은 다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발걸음에 힘이 실렸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옆에서 현주와 정수 부부도 나란히 걸었다. 네 사람은 함께 마지막 구간을 향해 나아갔다. 속도를 조금 높였다. 22시간 동안 걸었던 그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마지막 500m. 결승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네 사람을 발견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오신다. 휠체어 팀 들어오신다. 두 팀이나 자원봉사자들과 다른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다. 이미 완주한 러너들도 나와서 응원했다. 파이팅! 거의 다 왔어요. 대단하세요. 여러 목소리가 들렸다. 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도를 더 높였다. 현주도 옆에서 속도를 맞췄다. 두 휠체어가 나란히 결승선을 향해 달렸다. 달리기라고 하기엔 느렸지만 그들에게는 전력 질주였다. 마지막 100m, 준영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밀었다. 결승선만 보였다. 그것만 보이면 됐다. 태준도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며 사람들에게 화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활짝 웃음이 피어 있었다. 평생 달리면서 느꼈던 것 중 가장 큰 기쁨이었다. 혼자 달릴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아들과 함께라서 가능한 기쁨. 50m, 30m, 10m. 준영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근육이 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다 끝난다. 5m.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환호성, 박수 소리,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느껴졌다. 준영은 휠체어 손잡이에서 손을 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다. 그는 땅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떨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태주는 휠체어에서 내려 아들 옆에 앉으려고 했다. 비틀거렸다. 자원봉사자가 부축해 주었다. 그는 천천히 아들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껴안았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에 준영은 와르르 무너졌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28배 동안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다. 옆에서 현주와 정수 부부도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들도 완주했다. 작년의 실패를 딛고 올해 마침내 해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결승선에 앉아 있었다. 울고 웃고 서로를 축하했다. 완주 시간 22시간 37분입니다. 심판이 기록을 발표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준영은 시계를 확인했다. 22시간 37분. 제한 시간보다 1시간 23분 빠르게 완주했다. 여유 있게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주했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했다.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 메달을 목에 걸어주었다. 금색 메달이었다. 무게감이 있었다. 설악산 100K 울트라 마라톤 완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첫 도전이시라고요? 한자원 봉사자가 물었다. 네, 처음이요. 저 마라톤도 처음이에요. 믿을 수 없네요. 첫 도전에 완주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첫 도전자들은 대부분 중도 포기하거든요. 준영은 현주를 돌아보았다. 그녀도 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라는 것을. 함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 연락처 교환해요. 내년에도 또 같이 도전해요. 현주가 제안했다. 네. 좋아요. 꼭 그래요. 두 가족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했다. 완주 후 제공된 휴게 공간에서 부자는 따뜻한 음식을 먹었다. 준영은 라면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다. 지금껏 먹어본 라면 중 가장 맛있었다. 평생 이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태준도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완주자들이 곳곳에 앉아 쉬고 있었다. 어떤 이는 잠들어 있고 어떤 이는 전화로 가족들에게 완주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자랑스러움도. 아빠, 이거 봐요. 준영은 목에 걸린 메달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 메달이에요. 우리가 함께 받은 거예요. 태주는 자신의 메달도 내려다보았다. 금색 메달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의 손가락이 메달을 쓰다듬었다. 30년 동안 모아온 메달들 중에서 이 메달이 가장 소중했다. 혼자가 아닌 아들과 함께 얻은 메달이었으니까. 준영아, 네, 내년에도 올래? 태준이 반쯤 농담처럼 물었다. 내년에요? 글쎄요. 준영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당분간은 걷기도 싫을 것 같은데요. 계단 보기도 싫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하지만 준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이 경험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아빠, 사진 찍어요. 기념으로. 준영은 휴대폰을 꺼냈다.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은 메달을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22시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고통과 좌절. 그리고 결국 승리의 이야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설악산이 점점 멀어졌다. 그 산길을 100km나 달려왔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아니, 아들이 자신을 밀고 100km를 달렸다는 것이. 아빠, 뭐 생각해요? 너 생각. 저요? 응. 내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였는지 몰랐어. 미안하고 고마워. 아빠가 더 대단해요. 평생 달렸잖아요. 저는 겨우 한 번. 아니야. 넌 더 대단한 걸 해냈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빠는 알아.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다. 서울로 돌아와 집에 도착했을 때 윤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오빠. 준영아. 정말 해냈어? 네, 엄마. 완주했어요. 준영은 메달을 보여주었다. 윤희는 메달을 만져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세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가족. 그들은 함께였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함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준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준영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준영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얼굴이 완전 탔는데요. 아, 운동 좀 했어요. 운동. 무슨 운동인데 그렇게 타요? 마라톤이요. 100km 울트라 마라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준영을 쳐다봤다. 100km요? 진짜요? 네. 완주했어요. 준영은 휴대폰에서 완주 사진을 보여줬다. 메달을 목에 걸고 찍은 사진. 동료들은 놀라워했다. 헐, 진짜네? 대박이다. 준영 씨가 운동하는 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첫 도전에 100km를요? 미쳤다. 그날 이후 준영은 사무실에 화제가 됐다. 사람들이 마라톤에 대해 물어봤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시작했는지. 준영은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아버지 이야기도 했다. 루게릭병으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된 아버지를 위해 시작했다고. 사람들은 감동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준영의 이야기는 회사 전체로 퍼졌다. 다른 팀 사람들도 준영을 보러 왔다.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준영은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달리기를 계속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대회 이후 일주일 동안 준영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몸이 너무 아팠다. 근육통이 심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신음이 나왔다. 손바닥의 물집도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달리고 싶었다. 몸은 쉬고 싶어 했지만 마음은 달리고 싶어 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러닝화가 생각났다. 출근길에 한강을 지나갈 때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대회 후 2주일이 지났을 때 준영은 다시 러닝화를 꺼냈다. 먼지를 털고 신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5km를 뛰었다.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몸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다. 근육이 있었고, 지구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었다. 나는 100km를 완주한 사람이야. 그 생각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달리면서 준영은 생각했다. 인생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달리면 자유로워진다고. 세상의 모든 걱정이 발밑에 남겨진다고. 정말 그랬다. 달리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갈 뿐이었다. 태준의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루게릭병은 진행성 질환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약해졌다. 대회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오른쪽 다리는 이제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왼쪽 다리도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달랐다.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대회를 완주한 후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준영아, 오늘 달리기 어땠어? 어느 일요일 오후 준영이 달리기를 하고 돌아왔을 때 태준이 물었다. 좋았어요. 10km 뛰었는데 전혀 안 힘들었어요. 요즘은 달리는 게 기대돼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달리기를 좋아하게 돼서. 태준은 미소 지었다. 아빠, 제가 왜 달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빠를 느끼고 싶어서요.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다. 내가 내 인생에 뭔가 남긴 것 같아서 다행이야. 아빠가 남긴 게 정말 많아요. 포기하지 않는 법, 도전하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거실, 벽면의 메달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거기에 새로운 메달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다. 설악산 100km 메달. 다른 메달들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 아빠, 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다른 사람들도 돕고 싶어요. 저처럼 도전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들요. 휠체어 마라톤 봉사 같은 거요. 태주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랑스러웠다. 좋은 생각이야. 해봐.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지. 네,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추운 날씨에도 준영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10km를 뛰었다. 눈이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달렸다. 이제 달리기는 그의 일부가 되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준영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동료 몇 명이 러닝 모임을 만들었다. 아침 러너스라는 이름의 모임이었다. 준영이 리더가 되었다. 매주 수요일 아침 5명의 동료들과 함께 한강을 달렸다. 준영 씨, 저 요즘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한 동료가 말했다. 그죠? 달리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저도 내년에 마라톤 도전해볼까 해요. 풀코스로요. 좋아요. 같이 준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영은 자신의 경험을 동료들과 나눴다.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상을 예방해야 하는지, 어떻게 페이스를 조절해야 하는지.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준영은 온라인으로 휠체어 마라톤 봉사단체를 찾았다. 함께 달리기라는 단체였다. 혼자서는 달릴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휠체어를 밀어주는 봉사자들의 모임이었다. 준영은 가입 신청을 했다. 며칠 후 단체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영 씨, 환영합니다.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험이신가요? 준영은 아버지와 함께한 100km 마라톤 이야기를 했다. 대표는 감동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단체에 꼭 필요한 분이세요. 다음 달에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준영은 설렜다. 다시 누군가를 위해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12월 중순, 태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왼쪽 다리도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상체의 근육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어졌다. 식사도 혼자서 할 수 없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태주는 거절했다. 집에 있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함께요.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준영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참았다.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집에서 가족들은 태준을 돌봤다. 준영은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다. 이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준영아, 미안해. 내 인생을 이렇게 묶어놔서. 어느 날 밤, 태준이 말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지금이 좋아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넌 효자야. 정말 좋은 아들이야. 아빠가 좋은 아버지였어요. 평생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태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뼈만 앙상했다.
근육이 거의 다 빠진 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준영아, 약속 하나만 해줘. 뭔데요? 계속 달려. 내가 없어도 달리기를 멈추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내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네, 약속할게요. 고맙다. 넌 내 자랑이야. 그날 밤, 준영은 아버지 곁에서 잠들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놓치고 싶지 않았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태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1월 말, 그는 상체도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고개를 돌리는 것도 힘들어졌다.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목소리가 약해지고 발음이 불분명해졌다. 준, 형, 태준이 힘들게 말했다. 준영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물. 준영은 빨대가 달린 컵으로 물을 먹였다. 태준은 조금씩 삼켰다. 삼키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다. 한 모금 마시는데 한참이 걸렸다. 윤희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다. 태준은 이제 고형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죽도 아주 묽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울면서 죽을 끓였다. 남편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2월 초, 태준은 호흡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숨을 쉴 때마다 힘들어하는 소리가 났다.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권했다. 하지만 태준은 거절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절했다. 왜요, 아빠? 인공호흡기 하면 좀 더 편하실 텐데. 준영이 물었다. 자연스럽게. 태준의 뜻은 분명했다. 더 이상 의료 장비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가고 싶었다. 가족들은 그의 뜻을 존중했다. 어느 날 오후,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밖에 나가고 싶어. 밖에요? 지금요? 응. 한강. 준영은 망설였다.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요. 갈게요. 같이 가요. 준영과 윤희는 태준을 휠체어에 태웠다. 두꺼운 담요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 차에 태워 한강으로 향했다. 예전에 태준이 자주 달리던 그곳, 마지막으로 달렸던 그곳. 한강변에 도착하자 태준의 눈빛이 살아났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러너들이 뛰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다. 봄의 햇살이 따스했다. 여기서 멈춰. 태준이 말했다. 준영은 휠체어를 멈췄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태준이 마지막으로 달렸던 장소였다. 작년 5월. 처음으로 다리에 이상을 느꼈던 그곳. 여기서 나 멈췄었지. 더 이상 못 달리겠다고 생각했던 곳. 태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었다고. 하지만 아니었어. 그는 고개를 돌려 준영을 바라보았다. 너 덕분에 다시 달릴 수 있었어. 비록 내 다리로는 아니었지만 내 다리로 달렸잖아. 그게 더 의미 있었어. 아빠,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행복했어. 준영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어깨는 이제 뼈만 남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였다. 그의 영웅이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이 흘렀다. 시간도 흘렀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 준영아, 네, 제주도, 대회. 너 혼자 가봐. 혼자요? 응. 아빠는 못 가지만 넌 갈 수 있잖아. 200km.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없이는 못 가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야. 의미 있어. 나 대신 가줘. 그리고 결승선에서 나 생각해줘. 약속. 준영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꼭 갈게요. 2월 중순. 태주는 병원에 입원했다. 더 이상 집에서는 돌볼 수 없었다. 호흡이 너무 힘들어졌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준영과 윤희,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이 병실을 지켰다. 태주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가끔 눈을 떴을 때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다. 준영아, 어느 날 밤,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내 손 잡아줘. 준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준영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쌌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워. 저야말로요. 아빠, 아빠, 아들이어서 감사해요. 제주도 꼭 가. 네, 갈게요. 약속했잖아요. 달릴 때 나 생각해줘. 나도 같이 달릴게. 네, 꼭요. 태주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2월 18일 오전 6시 23분. 태주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편안한 표정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준영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고통스럽지 않아 보였다. 마치 잠든 것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아빠. 사랑해요. 준영은 속삭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회사 동료들,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 친척들, 그리고 설악산 대회에서 만났던 현주와 정수 부부도 왔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대회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죠. 태준 씨 덕분에 우리가 완주할 수 있었어요. 현주가 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그날을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하셨어요. 준영 씨, 힘내세요. 태준 씨는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준영 씨는 훌륭한 아들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준영은 한동안 멍하게 지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집에만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달리기도 멈췄다. 러닝화를 보는 것조차 괴로웠다. 러닝화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윤희도 슬퍼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매일 밥을 차려주고 준영의 방문을 두드리며 밥을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준영은 거의 먹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3월이 왔다. 봄이 왔다. 어느 날 윤희가 준영의 방문을 두드렸다. 준영아, 이거.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뭐예요? 아빠가 남긴 거야.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준영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설악산 대회 때 찍은 것이었다.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두 자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준영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이 편지를 썼을지 상상이 됐다. 편지 내용. 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마지막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 덕분이었어. 제주도 대회 꼭 가렴. 혼자가 외롭겠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달리는 모든 순간 나도 함께 달릴 거야. 너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결승선에 도착하면 나를 생각해줘. 그리고 메달을 받거든. 그건 우리 둘의 메달이라고 생각해. 함께 얻은 거야. 내가 달렸지만 나도 함께 했으니까. 준영아, 달리기를 멈추지 마. 달릴 때마다 나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바람에서, 햇살에서, 그리고 내 심장 박동에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달릴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내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내 경험을 나눠줘. 내 사랑을 나눠줘.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자랑스럽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행복하게 살아. 후회 없이 너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를. 아빠는 하늘에서 응원할게. 사랑해. 아빠가. 준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한 달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이 녹아내렸다. 울음이 그치고 나자 준영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껴졌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감사했다. 다음 날, 준영은 러닝화를 꺼냈다. 먼지를 닦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한 달 만에 처음 달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숨이 찼다. 한 달 동안 쉬었더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리듬을 찾아갔다. 달리면서 준영은 아버지를 생각했다. 함께 훈련했던 순간들, 서로를 격려했던 말들, 결승선에서 나눴던 포옹, 모든 것이 생생했다. 아빠, 제가 달리고 있어요. 아빠와 함께요. 준영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달리는 것 같았다. 5km를 완주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영은 상쾌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 좋은 피로였다.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한 달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엄마, 저 제주도 대회 나가려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준영이 말했다. 제주도? 아빠가 말씀하셨던 그 200km? 네, 아빠와 약속했어요. 꼭 가라고 하셨어요. 윤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한 달 동안의 절망이 사라지고 다시 결연함이 돌아와 있었다. 그래, 가거라.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같이 가실래요? 나, 제주도까지? 네, 아빠도 함께 할 거예요. 사진이라도 가져가서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준영은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200km는 100km의 2배였다. 훨씬 더 긴 거리였고
훨씬 더 힘들 것이었다. 하지만 준영은 두렵지 않았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매일 아침 15km를 뛰었다. 주말에는 3040km 장거리 훈련을 했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계속했다. 몸은 다시 단단해졌다. 함께 달리기. 단체의 마라톤 대회가 다가왔다. 3월 말 서울 마라톤이었다. 준영은 한 중학생과 매칭되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15살 소년이었다. 이름은 지호였다. 대회 전날 만났을 때 지호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형, 저 진짜 완주할 수 있어요? 42.195km나 되는데. 물론이지.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내가 할 일은 그냥 앉아서 풍경 즐기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근데 형도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아. 아니, 힘들어도 괜찮아. 형도 처음에는 5km도 못 뛰었어. 근데 지금은 할 수 있거든. 너도 언젠가 할 수 있을 거야. 내 방식으로. 지호는 조금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 당일 아침. 출발선에 섰다. 지호를 휠체어에 태우고 준영은 손잡이를 잡았다. 주변에는 수천 명의 러너들이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출발. 신호가 울렸다. 준영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설악산 대회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그때는 아버지와 함께였지만 지금은 지호와 함께였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형, 사람 많다. 지호가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치? 멋지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거야. 저도 달리고 싶어요. 제 다리로요. 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호야, 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다리로만 달리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달릴 수 있어. 지금 너도 달리고 있어. 우리 함께 달리고 있잖아. 지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맞아요. 우리 함께 달리고 있네요. 코스를 따라 달리면서 준영은 생각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때 배운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법, 계속 나아가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 아빠, 보고 계시죠? 제가 아빠가 가르쳐 준 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20km 지점을 지날 때 지호가 말했다. 형, 힘들면 말해요. 쉬어가도 돼요. 괜찮아. 형, 아직 멀쩡해. 형, 정말 대단해요. 저 형처럼 되고 싶어요. 너도 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다리가 불편해도 상관없어. 마음만 있으면 돼. 지호는 준영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30km를 넘어서면서 준영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나아갔다. 한 걸음씩. 지호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40km 지점. 거의 다 왔다. 마지막 2km. 준영은 속도를 높였다. 형, 우리 거의 다 왔어요. 그래, 조금만 더. 결승선이 보였다. 준영은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해냈다. 지호가 소리쳤다. 준영은 휠체어를 멈추고 주저앉았다.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다. 지호야, 축하해. 완주했어. 형도요. 형이 달려줘서 제가 완주한 거예요. 고마워요. 지호의 부모님이 다가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꿈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준영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로 고마웠다. 지호를 통해 아버지와의 기억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회 후 준영은
제주도 대회를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4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6,080km 훈련을 했다. 혼자 달렸지만 외롭지 않았다. 항상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 같았다. 5월 초 드디어 제주도로 향했다. 윤희도 함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도 가방에 넣었다. 작은 액자에 넣은 아버지의 사진. 설악산 대회 때 찍은 사진이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었다. 대회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이었다. 준영은 긴장되었다. 200km, 평생 가장 큰 도전이었다. 밤에 잠들기 전 준영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아빠,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200km는 정말 먼 거리예요. 솔직히 무서워요.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준영은 그 미소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아빠가 함께 할 거죠?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시죠? 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준영은 느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을. 그럼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게. 다음 날 새벽 출발선에 섰다. 이번에는 정말 혼자였다. 휠체어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두 다리로 200km를 달려야 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출발 신호가 울리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준영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걸음 하나하나에, 호흡 하나하나에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아빠, 같이 가요. 끝까지. 제주도의 코스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오르막이 끝없이 이어졌고 바람이 거셌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구간에서는 바닷바람이 몸을 밀었다.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준영은 멈추지 않았다. 50km, 100km, 150km. 숫자가 올라갈수록 몸은 비명을 질렀다. 다리 근육이 타는 것 같았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다. 하지만 마음은 담담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빠와 함께니까. 160km 지점을 지날 때 준영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극한의 피로 때문이었다. 앞에서 누군가 걷고 있는 것 같았다. 가까이 가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했다. 아빠. 준영은 그 사람이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뒷모습 같았다. 러닝복을 입고 달리는 아버지. 건강했던 시절의 아버지. 아빠. 저예요. 준영이요. 그 사람이 뒤돌아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준영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계속 달렸다. 그 뒷모습을 따라서 170km 지점. 밤이 깊어졌다. 준영의 다리는 거에 감각이 없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의식은 몽롱했지만 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헤드랜턴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준영은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넌 할 수 있어. 아빠가 함께 있어.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다. 180km, 190km. 새벽이 밝아왔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일출이었다. 준영은 잠시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보여요? 저 하늘, 정말 아름답죠? 우리 설악산 대회 때도 이런 새벽을 봤었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지막 10km. 준영은 속도를 높였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끝이 보였다. 몸은 한계였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다. 5km, 3km, 1km.
결승선이 보였다. 대형 아치가 햇빛에 반짝였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다. 아빠, 거의 다 왔어요. 준영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전력, 질주했다. 아니, 전력 질주라고 하기엔 느렸지만 그에게는 전력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다. 순간 준영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땅바닥에 엎드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빠,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해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다가와 준영을 일으켰다. 그리고 메달을 걸어주었다. 금색 메달이 햇빛에 반짝였다. 완주 시간 29시간 18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준영은 메달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다. 아빠, 이거 우리 메달이에요. 함께 받는 거예요. 아빠도 달렸잖아요. 저와 함께요. 멀리서 윤희가 달려왔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준영아, 해냈구나. 정말 잘했어. 엄마. 준영은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다.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하했다. 아빠도 보셨을 거야. 하늘에서 응원하셨을 거야. 네, 저도 느꼈어요. 아빠가 옆에 계신 거요. 준영은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을 잤다. 깊은 잠이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달리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아빠, 준영이 소리쳤다. 준영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가 내 옆에서 봤어. 내가 달리는 모든 순간을. 자랑스러웠어.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혼자 한 거야.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넌 강한 아이야. 항상. 그랬어. 아버지는 준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내 길을 가렴.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내가 경험한 걸 나눠줘. 네, 그럴게요. 약속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준영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동시에 여전히 함께 있었다. 마음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준영이 달리는 모든 순간에. 서울로 돌아온 후 준영은 아버지의 메달들 옆에 새로운 메달을 걸었다. 제주도 200km 메달, 설악산 100km 메달 옆에 나란히 걸었다. 아빠, 여기 걸어 놓을게요. 우리 메달, 아빠와 제가 함께 받은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 준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 복귀했고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달리기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달렸다. 그것은 이제 준영의 삶의 일부였다. 아버지가 남긴 선물이었다. 그리고 함께 달리기 활동도 계속했다. 매달 한두 번 준영은 장애인들과 함께 마라톤을 뛰었다. 어떤 때는 어린아이와, 어떤 때는 노인과, 어떤 때는 젊은 청년과 함께 달렸다. 형, 저 정말 기쁩니다. 제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한 20대 청년이 완주 후 말했다. 할 수 있어. 넌 지금 해냈잖아.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이제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준영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나아가라고,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이듬해 봄, 준영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윤희도 함께였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모르지. 근데 해보고 싶어. 너랑 아빠가 왜 달리기를 좋아했는지 알고 싶어. 좋아요. 같이 해요.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준영은 어머니를 훈련시켰다. 처음에는 2km, 그 다음은 3km.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다. 윤희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과 남편이 느꼈던 것을 자신도 느끼고 싶었다. 대회 당일, 모자는 함께 출발선에 섰다. 준영아, 엄마 느려도 괜찮지?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 함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윤희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아들과 함께 달리면서 남편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왜 평생 달렸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완주 후, 윤희는 울었다. 이제 알겠어. 왜 당신이 달렸는지, 왜 이게 중요했는지. 미안해, 여보. 이해하지 못해서. 준영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아빠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달리고 있는 거요. 시간은 계속 흘렀다. 준영의 인생도 계속되었다. 그는 여러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완주할 때도 있었고, 중도 포기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배웠다. 인생에 대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30대가 되었을 때, 준영은 작은 러닝 크루를 만들었다. 아빠의 마라톤이라는 이름이었다. 가족과 함께 달리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달렸다. 준영 씨, 이 모임 이름이 왜 아빠의 마라톤이에요? 한 회원이 물었다. 제 아버지와 함께 달렸던 경험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루게릭병으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셨고, 제가 휠체어를 밀고 100km를 완주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와, 감동적이네요. 그날 이후 달리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달리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기를 바라면서요. 모임은 점점 커졌다. 10명에서 시작해서 50명, 100명이 되었다. 매주 주말 그들은 함께 달렸다. 나이도, 실력도 모두 달랐지만 함께라는 것이 중요했다. 어느 날 준영은 한강변을 혼자 달리고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죠?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빠. 저한테 달리기를 가르쳐 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보여줘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준영은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만졌다.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는 펜던트였다. 달릴 때마다 항상 착용했다. 아버지가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아빠, 오늘도 함께 달렸어요. 내일도 함께 달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평생요.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석양을 향해,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달리기는 끝이 없다. 결승선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준영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와의 마라톤은 끝났지만 그가 배운 것들은 계속될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들과 함께. 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유독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빠, 저 별이에요?
아빠죠? 그는 미소 지었다. 잘 자요. 아빠, 내일 또 달릴게요. 아빠, 목까지요. 평생 함께 달릴게요. 그리고 준영은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 그는 다시 달릴 것이다.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자유를 느끼며,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거실, 벽면의 메달들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다.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긴 메달들, 그중 2개가 특별히 빛났다. 설악산 100kg 메달과 제주도 200kg 메달. 아버지와 아들의 메달, 사랑의 메달.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